일단 pH 조절액을 pH 조절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pH는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죠. 공급 쪽 사이트에서 pH,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에 공급하는 배양액의 pH하고 또 뭘 봐야 돼요? 배지 또는 배액의 pH를 확인하죠. 두 가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pH 조절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우리가 산소 조절용 탱크를 사용할 때는 시덕된 조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하다. 시덕된 조절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덕시키라는 얘기고요. pH 조절액을 산소 조절용 탱크에서만 넣어 재배하면은 기계나 센서가 오작당할 경우 산소 조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작물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버린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산울센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혼합 탱크에 넣고 일부는 혼합 탱크에 일부는 산 탱크에 넣으라고 했죠. 양쪽에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다음에 산하고 알칼리에는 모두 이제 위험하니까요. 그다음에 뭐 마스크라든가 플라스틱 고무장갑 보호 안경을 썼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렇게 입고 옛날에 야경을 많이 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고가 나죠? 어떤 사고 났을까요? 여기가 모르거든요.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하얘져요. 그러고 나서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럼 바가지고 산지 며칠 안 되는데 구멍 뚫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비료 탈 때는 항상 앞에 못 쓰는 옷을 입던가 버리는 옷을 입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온실에서 산을 진짜 많이 씁니다. 질산을 이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질산만 쓸까요? 과산화수소 약제도 쓰고 또 락스도 많이 써요. 락스도 청소할 때 우리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쓰죠. 우리는 온실 청소할 때 락스 써요. 또 그러니까 락스를 많이 쓰니까 락스도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옷이 화학이 변하죠. 그 다음에 락스에서 나온 그 가스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요. 보호안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써야 돼요. 유럽 애들은 꼭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안 끼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락스라든가 과산화수소라든가 아니 질산 같은 게 눈에 띄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저는 생긴 거 같이 좀 예민한 편이라 이 장갑을 안 끼고 이제 양액을 만지잖아요. 이거 빨리 손 안 닦으면 손이 갈라져,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 만지실 때 장갑도 꼭 끼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산 용액에 물을 넣어서는 안 된다. 탱크에 물을 넣은 다음에 산용을 넣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같아요. 산을 넣고 물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넣고 산을 넣어야지. 왜 그래요? 폭발해요, 폭발. 여기서 폭발한다는 게 뻥 터진다는 게 아니라 넣었는데 튀겨. 그거 어떻게 질산을 넣는데 튀겼다 어떻게 될까요? 화상 입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고 질산을 넣는다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게 뭐냐면은 유럽에서는 60%짜리 질산을 안 팔아요. 30% 파는데 우리는 60%를 보통 팔거든요.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원래 60% 팔면 안 된대요. 30% 써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다 60% 쓰기 때문에 처방정도 60%로 나와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조절에서 알칼리로 pH를 올릴 방법인데요. 수산화 가리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산화 가리, 수산화 나트륨 쓰는데 여기서 보면 왜 수산화 가리를 많이 쓸까요? 나트륨보다? 얘는 그런 비료가 있죠. 가리라는. 근데 저기 수산화 나트륨 뭐가 들어있어요? 나트륨 들어있죠. 나트륨은 몸에 거의 친구한테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산화 가리도 쓰고 수산화 나트륨도 쓰는 수산화 칼륨도 쓰는 게 보통 우리가 수산화 칼륨을 많이 쓰고요. 보통 우리가 1오르몰로 시덕해서 하는데 뭐냐면은 1리터에 56g을 타요. 이걸로 시덕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럴 때 할 때는 KOH는 물에 녹이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충분히 물에 녹여야 한다. 그래서 얘도 열이 나거든요. 일단 pH를 1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거는 1톤당 약 2고 녹인 거를 5ml 정도 넣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이에요. 그럼 얼마가 들어가요? 1톤에? 내가 7인데 6으로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5인데 6으로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가 필요해요? 이거 녹인물이 56g 녹인물이 5ml가 필요하죠. 5ml가 필요한데 여기가 다시 한번 이게 100배액이에요, 일반액이에요? 100배죠. 그럼 100배면 얼마 들어야 돼요? 500ml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기 500ml니까 저기 얼마예요? 500ml니까 약 28g 정도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pH를 낮추는 데는 질산, 황산, 인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황산하고 인산, 황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워버리고 질산과 인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은 주로 우리가 질산을 사용한다. 왜 질산을 사용할까요? 일단은 인산은 비싸요. 질산은 값이 싸죠. 좀 뒤에 설명드려요. 이건 일단은 질산, 황산, 인산을 사용하고 있다.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산으로 pH를 낮추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볼게요. 퍼센트지가 있는데 60%, 65%, 70% 있는데 보통 60%짜리 쓰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1 리터에 1 노르말 농도의 산을 재련할 때 약 76.9ml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1000을 곱하면은 다시 100을 곱하면은 7.6L 정도 나오겠죠. 이거를 갖다 할 때 100배로 쓰니까 다시 100배로 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산을 쓸 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질산을 사용할 때는요 중탄산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거지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pH가 높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조금 중탄산 제거 시에는 질산을 사용하는데 산을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원수 탱크에다가 인산을 집어넣어갖고 침전시켜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인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고시켜서 사용해요. 그래서 중탄산이 많아서 pH가 높은 거는 저희가 딱 봤는데 중탄산이 200ppm이면 물이 비로 탔더니 7 나와. 산 집어넣으면 되지 하면 돼요. 그런데 칼슘이 많아갖고 pH가 높다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는 원수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어려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pH가 높을 때 그 멤브레인 필터 사용하는 사람들은 칼슘과 나트륨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걸 사용하죠. 필터를 사용하고 중탄산이 많은 사람들은 질산을 사용하죠. 질산이 그러니까 그 탄산이 많아서 올라간 거는 굉장히 우리가 질산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산 자체가 뭐예요? 비료잖아요. 비료기 때문에 이때는 질산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질소 함량을 줄여줘야 될 경우도 있다. 근데 볼게요. 그래서 63%짜리예요. 1톤에 한 10kg 넣었어요. 그러면은 6kg 넣은 거죠. 질소 비료 6kg 넣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비료 배우셨잖아요. 질산가리하고 질산칼슘 얼마 넣어요 보통? 질산칼슘 한 80kg, 100kg. 질산가리도 한 80kg, 60kg에서 100kg 넣죠. 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6kg 더 들어간다고 해서 10%를 벗어날까 안 들어가요? 안 벗어나죠. 우리가 보통 한 10kg 넣을 때 교정 안 해요.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인산 볼게요. 인산 같은 경우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인산을 볼게요. 인산도 가능한데 인산은 지난번에 비료 얼마 넣었어요? 몇 킬로밖에 안 넣었죠? 네. 인산을 갖다가 한 5kg 집어넣어 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방전에 있는 인산보다 인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교정용 인산이. 그러니까 어때요? 인산으로 pH 조절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비싸기도 하고 영향을 크게 줘요. 근데 질산 같은 경우는 많이 10kg 정도 넣어봤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처방전과 뭐 크게 물론 질산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것들은. 그래서 질산으로 하면은 뭐가 쉬워요? 값도 싸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만들기도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질산으로 교정을 해야 대부분으로. 그다음 황산 같은 경우는 뭐 있다는 정도만 아십시오. 이게 질산 황산으로 교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황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인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pH 조절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B에게 첨가하는 거 이거 뭐냐면요. 산액통에 사용하지 않고 pH 센서에 제어되지 않는 방식이다. 산통에 넣는 건 뭐예요? pH 센서가 있고 솔밸브로 톡톡 쳐서 교정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당겨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중에 pH 센서가 고장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나죠. 그러면은 우연히도 내가 B통을 사용하지 않고 C통에 다 넣었어요. 근데 pH 센서가 고장나서 8을 가리키고 있어. 고장이 안. 근데 실제로 pH가 5.5인데 그럼 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집어넣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pH가 낮아져서 뿌리가 녹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은 A통 B통을 B로 하고 탄을 맞춘 다음에 1리터의 물을 비커에 받아놓고 양쪽에서 10ml를 뜨다가 집어넣고 EC를 측정하고 pH를 딱 측정해서 pH, EC가 뭐 2.5, 3.0, pH가 뭐 5에서 5.3에서 한 6.5 정도 사이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죠. 되게 안전해요. 그럼 우리 뭐 보면 된다? 솔 밸브가 잘 뜨는지 안 뜨는지만 확인하면은 없이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산탱크만 사용해도 pH가 낮아져 갖고 망한 사례가 최근래 같은 경우도 저기 김리 혁신밸리에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 pH가 센서가 고장나면서 산탱크에 산이 다 들어가 버려갖고 뿌리가 녹아버렸대요. 그래서 새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액 농도를 변화시키면 비액이 들어간 양이 달라짐으로 따라서 급액 pH가 변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B탱크에 액을 넣었어요. 100대 1로 들어가면은 한 2.5에서 3. 제가 봤던 100대 1로 했더니 한 2.7이 됐어. 근데 이거 갖다가 3.5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죠.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2.7로 공급할 때 pH가 한 5.8이었는데 내가 3.5로 공급하니까 pH가 5.4야. 문제 있나요? 없죠. 뭐 그런 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는 거 확인해 보시라는 건데 솔 밸브만 잘 고장 안 나면은 큰 벽에 문제가 없어요. 솔 밸브는 고장이 잘 안 나요. 나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청소할 수가 있는데 pH 세서 고장 난 거는 굉장히 자주 고장 나요. pH 세서.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탄 용액을 별도로 사용할 때는 산액통 별도로 사용하고 pH에서 제어하는 것인데 조제가 쉽고 pH 조절 쉽죠. pH 센서가 고장날 경우 고작동할 경우에 과하다 공급될 위험이 있다. 제어비 성능이 낮을 경우 급액 pH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권하진 않는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대략적으로 내가 20kg 정도의 질산을 넣는다 그러면은 한 13, 4kg는 B통에 넣고요. 나머지 6, 7kg만 C통에 집어넣는다 이것들을. 그래서 모질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pH를요 A통, B통을 띄웠더니 그러니까 C통을 근골 중단시켰어요. 14kg 줍고 했더니 pH가 한 6.0이 나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6.3 정도 나와서 좀 낮추고 싶어. 그때만 내가 pH를 6.0으로 맞춰놓고 얘를 쓰게 되면은 좀 더 들어가겠죠. 우리가 그래서 주 메인이 B가 돼야 되고 B통이 돼야 되고 보조가 산통이 된다 이거들을.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거 산통 고장나서 pH 센서 고장나서 산통에서 나갈 때는 대형 사고다. B통이 A통, B통이 잘못돼서 B통이 더 들어가서 나온 사고는 작은 사고예요. 이건 내가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사고인데 산탱크에서 산이 다 들어가서 나온 사고는 대형 사고 다시 심어야 될 때. 굉장히 큰 대형 사고.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든 방법인데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배양액 조덕의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절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배양액 관리로는 EC를 측정한 다음 설정해 놓은 농도보다 부족하면 일정치가 되도록 처음에 설정해 놓은 이온과 비율로 부족한 만큼 물을 타는 방법이 있어요. 이는 배양액 중에 질산태 질소를 분류와 농도 분석하여 부족하는데 뭐 이제 그 모든 작물의 이온 흡수 배열이 재배 도중에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말은 해놨지만 사실은 그 이온 함량, 이온 흡수가 주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 정식해놓고 과일이 달리기 전까지는 질산태 질소가 많이 흡수되고요.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와 가리가 비슷하게 흡수되다가 적심을, 그러니까 토마토가 오이고 머리를 탁 적심을 치고 할 때는 다시 질산태의 흡수량이 줄어들고 가리와 칼슘의 흡수량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재배 중에 몇 번 정도 재배 배양을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호수용이 있어요. 호수는 칼슘을 좀 더 많이 집어넣어요. 왜? 칼슘과 가리를 시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질산태 질소 좀 비용을 늘렸다가 과일 비대기에 들어가면은 포타슘의 농도를 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방자를 만드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첫 번째
1단계에서 사용되는 비료를 갖다가 끝까지 사용해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면 식물들은 알아서 잘 흡수를 하거든요. 알아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식물이 더 편안하게 먹게 하려고 하면 조절하죠. 그래서 보통 저게 포수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전 하고 있어요. 일단 포수는 보다 포수 처음에 물 채울 때 1단계는 정식 후 보통 토마토는 3화반 정도까지, 오이는 한 8단 정도, 8마디 올라올 때까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사용할 때 적심하기 전까지 8단까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심 치고 나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배액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액을 검사해서, 배액이라는 거는 근권의 양분의 함량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근권의 함량에서 한계치가 있는데 이걸 벗어날 때 조금 더 처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 양분을 분석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근권에서 배액에서 나오는 배액에서 나오는 양분을 조사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포타슘의 농도가 5mm몰에서 10mm몰 사이에 그러니까 8에서 15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가정을 쳐요. 만약에 5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우리 처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탈 때는 포타슘의 농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포타슘을 많이 빨아먹었으니까. 이게 모질란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래서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2,000평 하시는 분들은 할 필요 없고요. 한 몇 헥타 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검색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한 번 검사할 때 한 7만 원 반을 8만 들어가는데, 작은 면적에서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면적이 큰 사람들은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시간이고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 한계치가 벗어날 때 요거 조달해서 우리가 교정한다. 그리고 요거는 위에 거는요, 요거 처방전 변경하는 거는 이거 검사 안 하고 우리가 이디오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통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이제 조절 기준을 보게 되면은 영양소보다 허용 범위가 있죠. 너무 수정을 자주 하면 안 되고 봐야 돼요. 포타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경한다. 포타슘은 계속해서 필요하고요. 특히 재배 기간 내내 필요하는데 착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공급량을 늘려도 흡수가 많아지지 않는 대표적인 영양소. 그래서 증산 속도를 높이도록 환경을 조정한다. 뭐냐면은 칼슘을 결핍이 나눈 이유는 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잎에서의 증산량이 너무 많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양액을, 그러니까 칼슘 함량을 늘린다고 어떻게 돼요? 칼슘을 더 먹지 않는다. 그래서 처방전을 칼슘 배꼽성과 들나게 한다고 칼슘 처방량을 늘려봐야 증산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들. 그 다음에 마그네슘 결핍 같은 경우는 생육이 빠를 때 조성은 적절해도 결핍증이 약하게 발생하는데요. 2, 3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고 고물량이 느리거나 연변 결핍도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생육이 빠를 때 약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게 보면요, 마그네슘 결핍들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할 주요 시기가 있어요. 약광기 때 주로 발생해요. 그래서 약광기 때 기둥 밑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근데 저희는 그때 처방전 따로 만들진 않아요. 해가 좋아지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마그네슘 결핍은 언제 발생하는지 과습할 때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그래도 기둥 밑에도 더 많이 발생해서 마그네슘 결핍 나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마토나 오이에서 배지 함수량을 떨어뜨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근권 pH가 높으면 결핍증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죠. pH가 7이 넘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인산 결핍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고 했죠. 왜냐? 인산이 뭐랑 맞는다? pH가 높다는 얘기는 칼슘과 양이온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는 칼슘과 만나서 응고된다고 했어요. 철은 제일 예민한 것들이죠. 철이 pH만 조금만 높아도 불효가 되고요. 그 다음 망간, 금소가 있어요. 금소도 저희가 망간까지는 이제 철은 그렇고요. 망간은 별 중요하지 않고 밑에 보면 칼슘인데요. 금소인데요. 금소는 칼슘과 일치한다. 금소의 결핍은 증산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하거나 증산이 너무 많이 날 때 발생해요. 그래서 칼슘 결핍은 금소 결핍을 같이 움직여. 칼슘과 금소는 같이 발생한다. 배양액 조성할 때 비료 선택 방법은 뭐냐면은, 배양액 조성 바꿀 때
많은 비료를 어떠한 비료를 선택할지 교환 생각을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고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처방전을 바꿀 때, 그러니까 저 가끔 연락 오신 분들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기 질산 저기 보면 처방전을 바꿀 비료를 처방전을 만들 때 그분이 갖고 있는 비료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재고를 확인해봐요. 재고가 많이 갖고 있는 비료를 일단 처방전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제 이온이 중요하지 비료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온 농도를 맞춰주는 거라 일단은 저는 비료를 어떤 거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좀 싼 거부터 집어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는 비료를 한 가지 원소를 변화시키자 하면은 다른 원소를 변화시킨다. 내가 질산태질소를 그러니까 칼슘을 공급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움직여요? 질산태질소가 들어가 더 추가가 되죠. 내가 가리를 더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요? 질산 가리이기 때문에 질산이 또 들어가죠. 아니면 또 황산가리를 넣을 수도 있죠. 보니까 과범무도 심하고 질산가리 넣으면은 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황산가리를 거야. 그럼 황산가리는 뭐가 늘어나요? 황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원소를 바꿀 때는 다른 원소도 다른 비료 성분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성분도 고려해서 처방전을 만든다는 거고요. 질산가리처럼 이제 칼륨이 비료 형태로 존재하는데 포타슘을 변화시키면 당연히 질산태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칼륨이 들어있는 거는 뭐가 들어있어요? 질산가리하고 황산가리하고 인산가리가 있는데 만약에 인산가리로 가리를 맞추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인산이 비싸 또. 인산 한 포대는 12만 원이에요. 이 질산가리는 얼마예요? 얘가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얘는 얼마예요? 황산가리는 4, 5만 원. 내가 가리만 넣고 싶으면 뭘 넣는 게 제일 싸요? 황산가리가 제일 싸죠. 그러니까 우리 뭘 먼저 넣을게요? 황산가리를 선택하겠죠. 가리를 들어갈 때는. 근데 가리를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인산도 좀 더 넣겠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황산가리와 인산가리를 섞어 넣겠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세력이 좋기 때문에 질산태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산가리를 넣어버리겠죠.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고민해야 되고요. 질소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질산칼륨, 인산칼륨. 칼륨을 할 때 황산도 더 넣을 필요는 없고 보통 칼리를 더 만들 때는 황산가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가면 뭐도 넣을까요? 염화가리도 넣어요. 언제 넣는다? 염화가리. KCl 제일 싸요. 언제 넣는다고 했죠? 염화가리는 적셈치고 작기가 한 달 남았을 때 비료값이 싸니까. 염화가리는 황산가리가 얼마예요? 5만 원. 황산가리는 2만 5천 원. 반값이죠.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넣기도 해요. 우리는 뭐 만들면 돼요? 가리 만들면 되니까. 아까 산 조절의 조제로 해서 표 나왔던 거에 질산, 황산, 인산이 있는데 네. 이거랑 지금 질산가리, 황산가리 이게 원소 표가 다르잖아요. 근데요. 얘가 물속에 넣으면 똑같아져요. 근데 이거 걔하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질산하고 황산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산이 있으면은 질산만 들어오지 pH가 떨어지는데 질산 가리를 이렇게 되면 질산과 가리가 붙어 있죠. pH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황은 pH를 떨어뜨릴 때 포타슘은 뭐예요? 얘는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pH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산이나 인산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 pH를 떨어뜨려 버려요. 얘들은. 포타슘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저거를 찾을 수 있는데. 왜? 포타슘을 넣을 때는 이걸로 네 가지 여기서 염화가리까지 네 가지가 고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주로 넣어요.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거기서 기량작용 같은 거 안 맞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처방할 때요. 기량자국 있는 비료들이 서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리하고 칼슘하고 서로 경쟁을 한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저희가 그걸 엄청나게 차이가 느끼지는 않거든요. 저희 공장에서. 기량작용이 제일 심한 것은 이거 다 이게 서로 기량작용은 없고요. 서로 응고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질소 인산가리를 제가 처방할 때 그냥 처방하는 게 아니라 미리몰로 표현할 때 질산 8m몰, 그 다음에 포타슘 8, 칼슘 14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그걸 미리 맞췄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량작용 생각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이미 과학자들이 한 사람들이
뭐 네덜란드 원시액이라든가 서울 시립대학을 할 때는 그런 거까지 다 고민해서 이온의 몰수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거기 기준점을 맞춰놓고 있어 거기다가. 예. 맞춰놓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우리는 비료를 개발한 사람이니까 처방전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개발된 것을 응용해서 사람들이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네덜란드 PBJ 액을 볼게요. 예, 네덜란드 PBJ 액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비료니까요. 토마토 기준을 봤을 때 표준액 및 극권의 양분성을 볼게요. 공급량액은 우리가 1.25, 8.75, 4.25, 2, 23.75 이거 미리몰이에요. 미리몰. 이거. 그러면은 목표치가 얼마예요? 요거는 우리가 아모니아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만 넣는 거. 필요한 가리를 볼게요. 가리가 얼마예요? 8.75죠. 공급量. 근데 목표치가 얼마예요? 7.0인데 그 다음에 상한치가 얼마예요? 14점, 하한치가 5.0이죠. 그러니까 5에서 14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양액을 조성을 했는데 100을 딱 뺐어. 100을 뺐더니 4가 나왔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공급한 다음 처방전만 할 때는 이것을 10으로 올리겠죠. 또 그 다음 단계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그네슘이 공급이 2인데 실제로 얼마예요? 3.5고 상한치가 6이고 하한치가 2.5죠. 그러니까 공급한 거에 몇 배? 3배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산태지수는 13.75인데 13.0부터 25까지죠. 얘는 폭이 좁아요. 그렇지만 질산태지는 워낙 흡수가 잘 되는 이온들이라 그렇고요. 그 다음 이산 같은 경우도 1.25인데 뭐 목표치에 0.7, 뭐 0.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3.0까지 돼 있죠. 그럼 최저부터 최고까지가 얼마예요? 6배 차이가 나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보통 배액에서 얘가 포타슘이나 특히 칼슘, 마그네슘 이 두 가지 이온이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아요. 얘들은 농도가 좀 떨어지고 얘도 얘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얘는 요 상한치보다 아래쪽에 가 있고요. 하한치 요 밑에 가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상한치에 가까운 확률이 높다 얘들은. 근데 우리가 배액 분석을 실제로 보아볼게요.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죠. 범위가 넓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방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만들었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날까요? 2배, 3배 안 들어가요. 10%, 20%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생육 조절을 잘 하라. 그러니까 함수율하고 근권의 이씨만 잘 맞추면은 비료가 모자랄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도 단계를 보게 되면은 볼게요. 배액을 보면요. 5단계로 분류한 1단계는 양분이 매우 적은 경우고 3단계는 적당한 게 5단계 매우 많은 것인데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4단계 적당한 거죠. 3단계 적당한 건데 이게 앞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가려 볼게요. 얘는 5.0에서 8.0이잖아요. 3단계가. 가려 볼게요. 5.0에서 8.0 사이가 되겠죠? 이거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3단계 안에 들어있으면 조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필요가 없던 거죠. 2단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절할 필요 좀 있죠. 1단계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 4단계, 5단계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볼게요. 대략이죠. 5에서 적당한 게 5에서 8이야. 조절할 필요가 위아래죠. 그럼 또 다음 게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조절을 완벽하게 하느냐? 1단계에서 가감을 봐요. 1단계에서 3을 더 넣어주세요. 뭐냐면은 요 표준액 있죠. 요 표준액에다가 만약에 모듈 활동 1단계 경우는 포타슘을 3mg를 더 주고 2단계 1.5, 그 다음에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어때요? 이 범위에 비해서 조절하는 양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너무 손 벌벌 떨지 말라고. 그리고 어디 컨설턴트가 와서 어디 교육받으러 왔는데 뭐 비율을 10단계로 조절한다, 6단계로 조절한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물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함수율을 올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떨어뜨려주기도 하고 근권 인식을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이거 한번 조사할 때마다 이제 한 7, 8만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조사하라고 하는데 작은 농장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2시만 갖고 하시면은 제가 그랬었죠. 2시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5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2.5면 3.0에서 4.0 사이가 2시가 되면 되고 겨울 환절기 때는
공급이 3.0이면 근권 이시가 한 4에서 5 정도 나오게 하고 약관계 11월, 12월, 1월 달 같은 경우는 공급이 3이면은 근권 이시가 한 6에서 8 정도 나오게 관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 문제 없다고 했고요. 또 보면은 너무 일괄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10이라고 8하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 11 이상이잖아요. 11이라는 거는 15일 수도 있어요. 15나 11이나 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요. 15도 마이너스 3, 11도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단계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설명이 이제 앞에 요거를 요 가관표를 해준 거거든요. 요거를 해준 건데 요거는 사실은 여기 수경재배 그 시판된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컨설턴트들이 사용한 자료이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면은 좀 보시다시피 배진의 양액 분석을 했어요. 암모니아 테트스는 적다. 포타슘은 약간 많음. 칼슘은 조금 부족. 마그네슘 적당. 질산테지수는 약간 부족. 황산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인산테는 조금 많죠. 이건 뭐냐면은 모든 비료가 동일하게 뭐 4, 5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비료는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비료는 많을 수 있다 하는데요. 이것들을 그래서 그러면은 요 앞에 걸 갖고 이제 계산한 거예요. 앞에 거를 요거를 갖고서는 이제 조절했는데 지금 3, 4, 2단계 나왔잖아요. 요거 갖고 이제 실제로 표준 양액, 그러니까 네덜란드 액을 갖고 여기서 처방을 했죠. 아까 얘가 4였으니까 1.5를 빼주고 얘는 2였으니까 0.7을 늘려주고 다시 얘는 3이니까 필요가 없고 얘는 2니까 1.5를 늘려주고 얘는 4니까 마이너스 1mm를 줄여주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 미리모를 갖다 뭘로 바꿔야 돼? 비료 처방전을 만들려면 ppm으로 바꿔야 되죠. ppm을 바꾼 다음에 다시 저기 곱하기 또 1000, 그 다음에 곱하기 또 1000을 해주죠. 그러니까 톤으로 바꿔야 되고 다시 또 1000으로 바꾼 다음에 또 100을 또 곱해주죠. 왜냐면 100배이니까 그 다음에 처방전이 나오죠. 이 또 하나 이게 미리몰이면은 이 미리몰이에요.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아니죠. 미리몰에다 ppm을 바꾸려면 곱하기가 아니죠. 여기다 뭘 곱한다? 분자량. 예, 다음에 주기율표 제가 하나씩 복사해서 시험 볼 때 주기율표 제가 갖다 드릴게요. 외우지 말고 그거 갖다가 곱해갖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분자량 있어요. 분자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리몰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ppm을 바꾼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100을 하면 처방전이 나오죠. 퍼센트에서 ppm이 예, 그렇죠. 예, 곱하기 100. 100만. 1000 곱하기 다시 100. 우리가 비료 탈 때 100, 우리가 100배율로 만드니까. 그리고 비료 종류 변경 방법의 실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힙수염하고 사수염이에요. 힙수염은 왜 힙수염이다? 물이 10개다. 여기 보면은 H2O가 있고 2개가 붙었죠. 앞에 5가 있으면 뭐예요? 10이죠. 그래서 10수염이라고 부른다. 사수염은 뭐다? 물 분자 4개 붙었죠. 그래서 사수염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는 노르웨이 있지. 얘는 저기 중국산. 이렇게 하셨어요. 10수염은 저기 거의 다 유럽에서 나와요. 10수염이. 사수염은 이제 저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료공장 가보셨죠? 네. 질산테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아모니아테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죠. 네, 그래서 안 만들고 있고 그거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분자 원소 성분을 보게 되면은 칩수염 사수염을 보게 되면은 질소의 함유율이 얘가 15.5%에 거의 11.9%. 뭐죠? 얘는 칩수염 같은 경우는 칼슘이 19%, 얘는 힘이 9%죠. 누가 비료가 많아요? 칩수염이 더 많죠. 그래서 칩수염이 더 많다. 1.3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사수염으로 조대된 양액 조성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질산태 지수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이제 여기서 질산태 지수의 비료가 뭐예요? 비료 성분이 질산태 지수와 칼슘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질산 가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산하고 가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 아모늄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산과 아모늄이 들어있죠. 인산 가리 같은 경우는 인산과 가리가 들어있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다 딱 해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요 안에 비료의 성분이 들어있죠. 이것들이 실제 비료 계산이 되죠. 또 이거 통합해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비료량을 모두 일모씩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저기 ppm 돌리면 이렇게 그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다가 미리몰에다가 뭐 곱한다? 분자량 구하면 저 식이 나오겠죠. 저기가 여기서 보면은 십수형을 볼게요. 십수형 같은 경우는 똑같은 비료인데, 아까 이제 사수형이었죠. 얘는 사수형이었죠. 얘는 이제 십수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십수형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십수형의 비료는 이제 680, 그러니까 1kg에 680이 18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가 200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케이오스레가 101이라고 하면은 얘가 62가 들어있고, 얘가 39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한 무게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인산 아모늄 같은 경우는 115, 100이 들어있고, 이거 통해서 우리가 744, 36, 200을 표시한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비료를 주던 간에 우리 뭐 갖고 계산해요? 이온 갖고 얘기하죠. 이온 갖고만 얘기해요. 내가 실제로 비료를 탈 때는, 조제를 만들 때는 어떤 비료를 쓰든 간에 분해해갖고 실제로 비료 사용되는 성분을 떼갖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내가 질산태질소를 갖다가 이제 맨 미름으로 맞출 것인가 계산할 때, 여기서 나온 비료와 여기서 나온 비료 합쳐서 743이면은 나누기 분자량을 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미리몰이 되겠죠. 또 미리몰로 표시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비료는 제가 처방전을 만들 때도 미리몰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미리몰로 해놔요. 얘가 5미리몰을 집어넣어야겠다. 미리몰로 한 다음에 다시 엑셀실로 곱해갖고 뭐래요? 분자량을 곱하고 다시 1톤을 만들고 다시 100백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요. 근데 엑셀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하는데,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거 드리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비료학 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분자량 분리해서 뭐라고 하죠?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요. 쭉 하늘 결과하고. 그다음 할 때 이제 순도가 중요한데요. 이제 90 여기다가 이제 0.95%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나누기 0.95를 하죠. 그러면은 실제 필요한 양이 돼요. 만약에 90%짜리면 그러면 어때요? 나누기 0.9를 해주고, 70%짜리면 어때요? 나누기 0.7을 곱해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비료가 실제로 나오죠. 이것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로 스웨덴 거를 많이 쓰는데, 저도 남아프리카산 못 봤는데요. 남아프리카산이 2%가 더 물이 뭐라고 하죠? 그 질소 함량이 질산칼슘이 2% 더 많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많다고 그러네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아프리카산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거의 다 스웨덴산 아니면 중국산인데.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15.5고요. 얘가 15.5가 10이잖아요. 그럼 얘를 질산칼슘을 내가 100kg 썼는데, 얘를 10수형을 100kg 썼는데 얘로 가려면 몇 킬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사수형을 바꾼다. 100 곱하기 11.9 나누기 15.5로 해볼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1.3 정도로 곱한다. 대충. 여기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100kg 썼으면은 여기다 100 곱하기 16.9 나누기 16.9 분의 19를 곱해주면은 필요한 비료량이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20-30%가 많아요. 보통 1.3 정도로 곱해주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두고, 아까 이것도 똑같이 제가 이제 분해해서 한다는 얘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얘도 분해해서 합치는 걸 얘기한 거고요. 배양의 농도 이씨 관리를 좀 볼게요. 우리가 이씨 관리는
제가 함수율 다음에 이씨를 그 다음 중요시이거든요. 함수율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씨가 잘 관리돼야 되는데 배양의 농도의 이씨 관리를 보게 되면은 이씨가 높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비료의 농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양의 농도는 품종, 생육 단계별 다르게 관리했다고 하는데 뭐 배양의 농도에 대한 적응성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고농도로 작물한 작물은 저농도로 바뀌면 양분을 많이 할 특성이 보인다. 따라서 배액 관리할 때는 이전에 대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씨를 낮게 관리했던 농장에서는 낮게 관리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높게 관리하라고 처음부터 계속 왜 처음부터 높게 관리해야지만 물을 많이 안 빨아먹어요. 처음부터 높게 관리해야지. 그래서 보통 공급 이씨를 뭐 3.0, 4.0 공급을 하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흡수한 농도보다 공급한 농도 높게 공급해서 흡수가 방해되지도 않더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량이 많을수록 배양의 농도, 그러니까 흡수하는 농도보다 공급하는 농도 높게 한다. 이 얘기는 식물이 빨아먹는 양보다 공급하는 양을 높게 주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공급되는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쌓일 거 아니에요. 배액을 만들어내면 비료가 바깥으로 빠져나서 많이 안 올라가고 내가 공급하는 것보다 공급을 했는데 배액이 안 나오면 어때요? 이씨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계속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공급하는 양을 더 주거든요. 항상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급여량이 많을수록 배양 농도를 낮게 할 수 있고요. 오염배지 경우에 비해 순수 경우에 더 농도를 낮게 할 수 있다. 뭐냐면은 급여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는 3.0, 3.5로 공급하고 어때요? 물을 거의 12시 전에 끊죠. 5, 6월 달에는 지금 몇 시에요? 보통 해가 6시 반에 지면 거의 5시까지 물을 4시, 4시, 5시까지 주고 2.5로 공급을 하죠, 줄을. 그래서 고염배지경의 순수경의 농도를 낮게 할 수 있다. 요게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순수경은 낮아야 돼요, 이씨가.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그 수경 재배할 때 보면 토마토 공급 이씨를 1.5로 공급하는 적이 있었어요. 오이는 1.1로 공급하고요. 그래서 저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했나를 확인해 보니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동경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오셨는데 일본에서 나온 자료들은 순수 수경의 자료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토마토나 토마토나 오이의 이씨가 일본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대개가 1.5 정도로 관리가 돼요. 1.2, 오이는 1.2, 토마토는 1.5,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순수 수경이고 고형경에서 어떻게 한다? 2.5, 3.0을 공급하죠. 근데 과체로 재배는 순수 수경이 있어요, 없어요? 상업적 온실에서 없죠. 없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상업적 온실에서 한 게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연구실 수준에서 실험했던 것들이라 이씨가 낮게 측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낮게 공급했던 자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이라는 게 그러면은 물에 계속 담가놓는 그렇죠. 물에 담궈놓은 거죠. 계속. 순수경은 이씨를 낮게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상업적 재배로 순수경을 하는 데가 경주에 한 몇 집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짧게 재배합니다. 4, 5월 재배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공급 이씨를 보면 1.5 공급을 하는데 예, 토마토라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꽃이 안 피고 잎이 커서 근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함수량을 낮춰주잖아요. 순수경 뭐로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엽채로 재배는 쉽죠. 엽은 어차피 꽃을 피지 않고 잎만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가채로 재배는 안 돼요. 이게. 스트레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잎 따는 거밖에 없어요. 예. 잎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수단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리고 순수경이 결정적으로 뭐예요? 비싸다고 그랬죠. 비싸요. 순수경은 비싸다고 하면 안 돼. 비싸요. 비싸요. 품질이 더 좋아지나요? 과일 순수경이요? 안 좋죠. 이게 영양생장 과일이 달릴 때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영양생장으로 가면 과일이 찌그러져요. 그 다음에 하여튼 과일이 찌그러져 이쁘지가 않습니다. 모양이. 교수님 예. 어제 예. 그 토경 토마토 하는데 이제 네. 그 정학희 선생님의 땅을 가서 봤는데 네. 그 농사 짓는 분한테 왜 아까 배직을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토경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맛있는 게 나가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제일 맛있는 걸로 제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제가 이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대저에 가면 우리 대저 아시죠? 네. 거기 짭짜리 토마토 있죠? 네. 수경 짭짜리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수경 짭짜리 하세요? 소금물을 줘요? 아니죠. 소금을 주는 게 짭짜리가 아니에요.
15일을 준다고. 아니 그거는 땅 자체가 땅 자체를 이게 보면은요 토경 재배에서 할 경우는 평당 우리가 8포기 심는데 그 사람들은 15포기 심어요. 그리고 이파리가 30요만 손바닥 하나밖에 안 돼요.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뿌리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4월 초 정도 되고 나면 수확 그다음부터 수확 없어요. 짭짜리가. 왜냐면은 말라 죽어요. 그래서 4월 초까지 12월부터 4월까지 1월부터 한 4월까지 4월 초까지 나면 끝. 진짜 진정한 짭짜리는 4월도 안 돼. 3월 달까지만 3월 중순까지만 짭짜리고 넘어가면은 그 뿌리 살아있는 놈들만 살아있거든요. 그럼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맛있는 과일은 재배가 농사 망치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를 저 같은 경우 연구소에 근무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토마토 어떤 거 따먹느냐 딱 보면은 이파리 작고 빌빌거리는 놈들이 있으면 딱 과일 보잖아요. 짭짜리 그거만 딱 따서 먹어요. 짭짜리가 품종이 아니고. 아 품종 몇 가지 그러니까 그 품종들이 이제 그 어깨가 짭짜리 만들 이뻐야 되잖아요. 짭짜리 만든 품종들은 이뻐요. 어깨가 딱 보면 시커멓게 되면 이쁘게 된 품종들이 있고 그 짭짜리 특징이 하나가 뿌리가 없어도 잘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수경재배 짭짜리 특징은 심어놓잖아요. 1단 짭짜리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먹어요. 그다음 왜냐면은 물을 묻혀갖고 1단 2단은 과일이 한 150g 나와. 하나 두세 개 달아놓고 그 다음 단계 뭐냐 뿌리를 죽여요. 뿌리가 안 나오게. 뿌리가 딱 뽑아 먹으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바깥으로 고기만 딱 뽑혀 있어요. 예, 엄청 그렇게 짭짤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땅에서 나온 게 좋다고 하면서는 이제 저거 무당의 영역으로 가요. 뭐 이유도 모르잖아. 이유가 없는데 맛이 좋다잖아. 그럴 리가 있네. 그래서 짭짜리가 수경 짭짜리도 꽤 있어요. 태도 가면 거기 태도가 아니라 저기 대저 가면 예. 한 10대 명 제가 아는 사람만 한 10대 명이 수경 짭짜리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수경 짭짜리하고 토경 짭짜리하고 예. 그 뭐라고 해야 돼? 경제성은 어때요? 아 이게 수경 재배가 그래도 더 잘 나와요.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 얘는 토경은 비 오잖아요. 네. 바닥에 물 들어 짭짜리가 안 돼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이 형님은 나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물어봤더니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훨씬 관리하기 좋고 네. 낫지 않냐 했더니 이 흙에 육하는 게 훨씬 더 맛있는 토마토 나온다. 우리가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짭짜리를 만들 때 2023년인가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흐렸던 해가 있어요. 짭짜리 맛이 없었어요. 짭짜리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 증산량이 없어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는데 수경 짭짜리 됐어요. 뭐 물 안 주고 딱 그냥 뜯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쉬웁죠. 더 잘 되죠. 그러니까 토경은 내가 뿌리 근권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면 짭짜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 해가 비가 많이 그 해 겨울에 습하고 비가 와버리면 짭짜리가 잘 안 되는데 수경은 돼요. 토경 그러니까 근권부 통제가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잘못된 거 맛있는 토마토는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게 하면 맛있거든요. 근데 토경 재배가 일반적으로 더 맛이 좀 좋은 이유가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값을 막 몇 배 쳐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짭짜리가 저희가 듣기로는 무슨 간척지역. 거기가 염해지예요. 바닷물 들어왔다. 짜짜. 네. 그래서 그게 짭짜리. 경상도 전라도에도 나와요. 거기 짭짜리라고 못 팔고 저 토마토가 뭔가 뭐 이런 짭짜리는 저기밖에 못 써요. 저기 뭐지? 등록이 돼 있어갖고 못 쓰고 다른 계속. 그래서 대저 짭짜리 하면은 돈을 쳐주는데 뭐 청양 짭짜리 하면 돈을 안 줘요. 한번 흔히 말해서 그래서 딴 데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청양 짭짜리는 우리 온실에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저기 안전하게 많이 따는 걸로. 그 사람들도요 짭짜리 한 사람 얼마 없고요. 거의 다 저기 하대요. 대형 일반 큰 토마토다. 돈이 그게 더 되네요. 수만이 잘 되면 좀더 돈이 왜 종잣값만 해도 거의 뭐 2배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홍성일 사장에는 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입이 말라가지고 예.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토경은. 그러니까 지금 따고 있잖아. 그분이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저 세도 사람들 보세요. 다 수경으로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맑은 물 사업부터 물 들어온 데는 15만 원이고 맑은 물 안 들어온 데는 10만 원. 왜 15만 원이냐? 수경 재배 할 수 있어 15만 원. 땅값이. 땅값이 5만 50%더 비싸요. 이쪽에 15원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그럼 15만 원이면 세도로 가는 게 나아서 세도 맑은 물 나온 데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맑은 물 나와서 그냥 물에 여기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 박으면 물 나와요. 그냥. 맑은 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장암까지는 아직 지금 세도만 아직까지 되고 있고 논산하고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 들어가서 지금 설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기 세도는 하는데 왜 우리 안 되죠 이런 식으로요. 알고 보니 뭐예요? 강물을 정화시켜라. 1차 장소에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물 정도는 안 되고 정말 재배할 정도의 물 수준을 만들어서 온실까지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수경 재배하려고 다. 수도 아 100원. 톤당 100원이라 되게 싸요. 톤당 100원이면은 하루에 60톤 써봤자 1헥타 기준 60톤 써봐 얼마예요? 6,000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 지금 청양 같은 경우 우리 학교 바깥에 나가면 네. 수로가 다 되고 뭐 이런 거 그거 안 돼요. 금물하고 그 지금 얘기하는 거. 그분을 쓰면 잘못하면 제초제 피해 나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것만 듣고 보급해도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전에 대덕분에 있는 데는 스물 된다고 저런 거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 여기 너무 잘해놨던데. 저거 접을 받았으면은 큰일 나요. 왜 논물을 빼잖아요. 네. 그 논에 있는 물에 제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큰일 나죠. 오시에 들어가고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액 농도에 대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시가 높잖아요. 맛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뿌리의 병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이시 높으면 뿌리 썩는다고 하는 정 반대예요. 이시가 높으면 뿌리가 더 잘 낮으면 뿌리가 더 잘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낮을 경우에는 영양 생장이 강해지고 수분 흡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면은 이시가 높고 낮음을 반복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반기 때는 뿌리가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안 되니까 물을 적게 먹으려고 이시를 높여버리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식물이 증산을 하지 않아도요. 삼투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식물체의 이시가 더 높아요. 배지보다.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은 근권 이시가 낮고 식물의 뿌리가 이시가 높으니 물이 배지에서 식물의 몸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 차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약광기 때는 강광기 때는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시가 낮으면은 약광기 때는 잘못하면은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뿌리가 터질 수가 있어요.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높고 낮음이 있는데 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뭐냐? 상대적인 얘기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이에요. 지금 파라방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시가 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시가 낮다는 얘기예요. 낮을 확률이 높아요. 12월 달에 토마토의 경우, 파프리의 경우 이시가 4다. 낮을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지금 이시 2.5 공급하고 있는데 6월 달이에요. 지금 한참 막 지금 물을 엄청 퍼주고 있어요. 근데 2.5로 공급했는데 근권 이시가 4, 5 정도 나온다. 그거는 그때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높고 낮으면 뭐다?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 하나가 12월 달인데 이시가 6이에요. 적당하죠. 근데 나무 잎이 50cm, 토마토 잎이 50cm가 돼요. 경경 두께가 25mm 돼. 그럼 그 얘기는 이시가 높아야 낮아요? 낮다. 이시가 높으면은 이시가 높잖아요. 그럼 잎이 작아지거든요. 낮으면 그러니까 커지고. 6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예? 6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8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봐야 돼요? 광량도 봐야 되고 나무의 현재 상태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높고 낮음을 갖다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 뿌리량이 낮을 경우 뿌리량이 증가하고 쭉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높다 낮다의 기준은 현재 상태의 나무 상태와 광량을 감안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요. 광량이 강할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나무의 상태도 봐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현재 이시가 적당한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이시가 5가 높나 6가 낮나를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환경과 생육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12월 달에 눈만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시가 10인데 잎이 이만해져요. 그리고 이파리가 다 쳐져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꽃은 하나도 안 펴요. 그럼 이시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꽃이 안 피잖아요. 꽃이요. 보면은 영양은 이제 훨씬 강해지죠. 그래도 그래서 이시에 대한 기본을 얘기인데 보면은 이시가 높을 경우에 영양세제가 강해지는 예? 조금 앞에지. 네. 아까 그 웨이트를 네. 그냥 위에는 뿌리병이 적음, 네. 밑에는 뿌리량 증가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뿌리에 그 낮을 때 뿌리량이 이제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뿌리 양이 적으면
그 뿌리 병이 적어졌다.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이게 뿌리가 물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시가 너무 낮잖아요. 뿌리가 오히려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뿌리가 낮은데 적당하게 낮으면은 뿌리가 그 흔히 말해서 이 세포 하나가 있잖아요. 뿌리 세포가 원래 만약에 이시가 10일 때는 손톱만 했다 가정하면은 이시가 3으로 떨어지면 요만해져요. 손가락 많이 하나의 세포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뿌리가 성장의 속도는 빨라져. 그러니까 이 신장은 쭉 돼요. 뿌리가 쭉 길어나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세포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가 커져요. 세포의 크기가 세포의 숫자는 얘가 더 늘어나요. 세포의 숫자는 세포의 크기는 얘가 커져요. 성장 왜? 물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얘는 단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짭짜리 하면 딱딱해지고 외부 환경에 되게 강해져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 터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도 그냥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뿌리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신장을 잘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까딱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뿌리 발달을 더 좋게 할 때는 오히려 높이라고 하거든요. 뿌리의 세포의 개수를 늘리려고. 그래서 세포의 개수 자극을 이렇게 합니다. 뿌리량을 늘려면 어떡하냐? 자극을 줘서 건조시키고 이시를 높여라. 그리고 뿌리 세포가 늘어나죠. 그리고 다시 물을 왕창 주고 다시 쭉 말려요. 왕창 주고 쭉 말려. 그러면은 세포 늘어났다가 팽창했다가 다시 세포 늘어났다가 팽창을 반복하는데 아예 물을 계속해서 이시를 낮게 공급하면은 세포의 크기가 커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죠. 지금 잘. 그래서 실제로 무조건 위에 같이 스트레스 주어지고 키워야지. 저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약차같이 살아나면 그 생리생장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과일나는 그 시기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5년, 20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리생장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시가 높을 경우에는 생리생장이 강해지고 이시가 낮을 경우에는 이제 영양생장이 강해지고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게 이시가 적당하면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맞아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낮은 생산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과일은 빨리 커지는데 품질이 낮아져요. 너무 높아버리면은 과일은 그 짭짤이죠. 짭짤해 되면은 과일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그것들이. 근데 이것도 한계가 너무 높아 이시가 높아지면은 과가 터져요. 과가 이렇게 물러버리고 찢어져요. 이렇게 터져버리고. 과일의 품질 같은 경우도 이시가 조금 높으면은 단단하고 이쁜 과일이 나오고 너무 높으면 짭짜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시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이제 더 있습니다. 이시가 높으면 정확하게 말할게요. 이시가 높으면은 맛있는 과일이 되고요. 짭짜리는 안 돼요. 뿌리가 작아야 돼요. 이시도 높아야 되지만 뿌리가 작아야 짭짜리가 돼요. 제가 본 짭짜리들은 수경재배 짭짜리는 뿌리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밖에서 보면 뿌리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게 처음부터 있으면 없으면 안 되고요. 처음 심어놓고 3화방 정도까지는 뿌리 발달시켜요. 얘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3화방 지나가면 그때부터 얘를 죽이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는 삽으로 자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당근을 하고. 네, 그거 다 안 돼요. 나무에 당근하면 안 되고 얘는 짭짜리라는 특이한 당근 그걸 만들기도 하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재배한 거죠. 짭짜리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과체류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형과예요. 그러니까 이상 생리장애 과예요. 생리장애 과 특성하게도. 그다음 이시가 높을 경우에는 꽃 크기가 감소하는데 꽃의 개수는 늘어나요. 근데 얘는 꽃 크기는 증가하는데 꽃의 개수는 줄어들고요. 기형꽃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시가 높을 때 뿌리병이 적고 치밀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시가 높게 관리하고 물을 줬다 반복하면은 세포수가 늘어난 다음에 팽창했다가 다시 세포가 늘어 팽창을 반복한다 이게 돼요. 그다음에 저장성이 좋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시가 낮을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상대적 개념. 상대적. 예를 들어서 작물 상태에 따라 광량에 따라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광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시 5라는 개념이 강광이 때는 이시가 높은 건데 겨울철에 12월 달에 눈이 한 일주일 내릴 때 5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시가 오는데 이파리가 40cm, 50cm짜리한테는 낮은 거고 잎이 30cm짜리한테는 강한 거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것 같으면 이게 숫자 딱 정해서 화학공업처럼
뭐 몇 도시에는 뭐 50, 뭐 이때 뭐 이게 반응 방식 10대라서 넣을 수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민해야 될 게, 야, 광은 없는데 이 씨를 내가 6으로 해놨어. 근데 나무 이파리 크기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이파리가 한 45cm 더, 지난주는 40cm였는데 이번 주에 45cm가 됐네? 이파리 너무 크면 과일 작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 씨가 오과일이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올려야 되죠. 지금부터 끌어올려서 이파리 너무 커지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여기서도 또 이제 입이 크기 절간장까지 이해를 하는데 경경은 뭐예요? 두께요. 줄기 두께요. 절간이니까 예. 경경은 두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요. 이게 경경이 두꺼워지면 잎이 일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고, 경경이 가늘면은 잎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꼭 일치하진 않아요. 일교차가 심하면은 경경은 어떤 경우 있거든요. 일교차 심한 경우에는 잎이 쪼그라들고 경경은 두껍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상황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경경 두께하고 잎의 크기하고 일치하고, 그다음 과일의 크기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정 경경을 벗어나 버리면 과일이 오히려 작아져요. 그 사이에 던지면.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경경 두께가 17, 8mm면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 5월 달에 18mm도 과일이 커요. 근데 10월, 11월 달에 경경 두께 18mm 과일이 작아요. 이게 광량도 봐야 돼요. 경경 두께가 광이 강하면 좀 두꺼워도 별 문제가 없는데, 광이 없을 때는 두꺼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기 졸업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게 사진 손가락 대서 찍은 다음에 보내주면은, 그럼 내가 이파리 잘라 안 잘라, 이거 이파리 잘라 안 잘라만 해도 기본 수량은 다 잘라 안 잘라만 해도. 아, 그래서 여자도 지금도 오늘 카톡 보는 게, 내가 보면은 가끔 카톡을 하게 늦게 했거든. 그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만큼 보고 와 있어. 그리고 뒤 거를 이렇게 보다가 하다 보면 하나 빼먹으면 이게 또 보던 날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못 보는 것들 있어요. 카톡으로 진짜 계속 보면 이거 안 보여요. 맨 밑에 거 이게 이제 한 거 하나 보다 뒤로 가버리면 이제 안 보여. 그때는. 그다음에 이 시에 대한 이제 기본이 있는데, 뭐냐면은 과거에 네덜란드가 한번 큰 일이 다 겪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씨를 네덜란드 애들이 좀 과일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 씨를 낚여 관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물폭탄이라고 해서 과일의 사이즈는 커졌는데 물러버렸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물토마토라고 해서 근데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 씨를 높여 관리한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토마토는 공급 이씨를 2.5에서 3.0으로 관리를 하고, 오이는 2.0에서 2.5로 관리를 해요. 그 정도 맞춰놓고 나서 이제 근권의 이씨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배액률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2.5로 관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씨가 10이 넘을 수도 있어요. 2.5로 관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3.0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근권이 씨가요. 예, 근권 이씨가. 그래서 너무 그거는 가까우면 안 좋은 거예요. 예? 너무 가까우면 안 좋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2.5인데 예를 들어 지금 강광기야. 3.0 오케이. 내가 물을 많이 준 거, 그때는 물 100을 많이 빼는 건데, 근데 약광기 때 오늘 이렇게 비가 열흘 내리고 있는데, 일주일 내리고 있는데 공급이 2.5대 근권이 3.0이다. 잘못하면 물이 썩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적으면 햇빛을 봐요. 햇빛하고 생육을 보기 때문에 햇빛에 따라서 생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내가 너무 오래 했더니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 여기. 예.